첫 번째 주인공.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첫 번째 주인공은 수양대군으로 알려진 조선 제7대왕 세조입니다. 세조. 자, 그런데 여러분들 360여 년이 앞선 고려에도 조선 세조와 똑같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삼촌이 있습니다. 누구지? 몰랐는데. 누구야? 생각 안 나. 고려판 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 세조와의 놀라운 평행 이론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로 고려 제15대 왕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이요? 세조는 1417년 9월 조선 최고의 성군 누구?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중전인 소원왕후와 그 사이에서 팔남 이녀를 낳아요. 팔남. 네, 팔남 이녀. 네. 세조는 8명의 왕자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세조로 즉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수양대군으로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5살에 유교 경전인 효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게다가 문학은 물론 수학, 음악, 심지어는 의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재주가 넘쳤다고 하죠. 세종을 똑 닮았구나. 네. 범상치 않은 수양대군의 능력을 알아본 아버지 세종은요, 수양대군을 이렇게 평가하죠. 효성스럽고 재능이 있으며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 정말 세종이 아들 수양대군을 지금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완벽형 칭찬인데요. 인간이다. 그렇죠.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거나 또 동생 안평대군과 함께 한글을 활용해서 책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합니다. 교수님, 근데 원래 정치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네,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친의 정치 참여는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세종의 경우에는 건국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있었고요. 수양대군의 경우 능력도 좋고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세종은 1450년 재위 32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 뒤를 이은 건 수양대군의 형 문종이죠. 조선의 제5대 왕이 된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 문종이 왕이 된 이후 수양대군의 입지는 아버지 세종 때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문종은 동생 수양대군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수양대군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와우.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인정해주고 오해가 장난 아니다. 네, 좀 챙겨주려고 하는 느낌. 그죠? 네. 문종에게 수양대군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 나랏일을 논의할 수 있는 든든한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문종의 치세를 보며 왕실 일원으로서 뿌듯했을 이 수양대군. 그런데 1452년 5월 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뭐지? 나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 조정의 앞날을 가는게 어려우니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형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뜬 거예요. 너무 2년 일찍 4개월 만에. 짧으죠. 그리고 이 문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 제6대 왕이 된 인물이 누구죠? 단종. 네,
바로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그런데 이 단종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나이? 오, 좋습니다. 확실히 1급이 좀 빨리 지금 그러네요. 순발력이 1급은 1초인데 5급은 딱 5초 걸려요. 한 4초 차이가 딱 나네요. 순발력이에요. 1초와 5초 차이, 야 크네요. 네, 맞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단종은 겨우 12살의 왕이 됐거든요. 아이고, 너무 어리다. 보통 왕이 어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왕실의 큰 어른인 이 대비가 수렴청정하는 게 관례거든요. 하지만 단종에게는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없었죠. 왜냐면 단종의 어머니 이 현덕 왕후는요, 출산 후 그 산후병으로 세상을 이미 떠났고 할머니 소원 왕후 역시 세종 말에 사망했거든요.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아가지고 의지할 만한 외척도 없어요. 이렇게 어린 아들이 염려됐던 문종이 유언을 남깁니다. 단종을 좀 잘 보살펴주게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때 문종이 아들을 부탁한 핵심 인물이 있어요. 큰 호랑이로 불리던 조정의 실권자 김종서. 김종서에게는요, 막강한 권한도 주어지면서 수양대군의 정책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황표정사. 관직을 임명할 때는 보통 그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왕에게 올려요. 왕이 직접 원하는 사람의 이름 밑에 표식을 남기면 그 사람이 관리로 뽑히는 거예요.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받아든 명부에는 이미 노란색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왜요? 바로 김종서와 고명 대신들이 미리 점 찍어둔 관리들이었던 겁니다. 황표정사로 조정의 권력은 고명 대신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본 수양대군,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왕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렇죠. 이걸 대신하는 건 약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양대군은요,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왕권을 보며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그 고명 대신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아? 꼴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수양대군과 놀랍도록 똑같은 평행 이론의 주인공 누구? 고려숙종. 고려숙종. 고려 숙종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려 숙종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자라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였으며 오경과 자서 및 사서 중에 읽지 않은 것이 없어서. 완벽. 엄청 총명했네요. 야, 아니 그 어릴 때 그 세조 수양대군의 기록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네. 똑같은 거 완벽해요. 지금 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 읽은 것 같죠, 지금? 네. 총명한 아들 계림공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아버지 문종. 계림공을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우리 혁수 씨가 그 칭찬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문종이 그를 사랑하여 일찍부터 말하기를 나중에 왕실을 부흥시킬 사람은 바로 너구나 라고 하였다. 셋째인데. 계림공 역시 어릴 때부터 똑똑한 건 물론이고요. 아버지 문종의 극찬을 받은 겁니다. 1083년 어느덧 30살이 된 계림공은 큰 슬픔을 겪게 되죠.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 문종이 6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됐을까요? 아까 첫째. 네, 첫째. 왕. 네. 왕위를 계승한 건 계림공의 첫째 형이었습니다. 네. 고려 제12대 왕, 첫째 아들 순종. 자, 그런데 순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가 큰 혼란에 빠져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던 첫째 형 순종이 아버지 상 치르다 즉위 3개월 만에 죽고 만 거예요. 어머. 아니 어떻게 그래요? 뭐야, 왜 이렇게 똑같아? 어떻게 그래요? 문제는 순종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여기가 좀 다르다. 네, 다르죠? 네. 자, 그렇다면 순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건 누구겠습니까? 둘째. 맞습니다. 둘째겠죠. 계림공과 5살 터울의 둘째 형 선종이 고려 제13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도 첫째 아들, 즉 적자 계승이 관리이긴 했는데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는 형제가 왕위를 잇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왕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침체됐던 고려 조정은 선종의 즉위 후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요. 자, 그렇다면 아랫동생인 계림공은 어떻게 생활했을지 기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설마. 왕이 상춘정에 나아가 계림공, 왕희 등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하게 변방의 사정을 물었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를 함께 논할 만큼 계림공은 형 선종을 도와서 국정을 돌보고 있었어요.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1092년 3월 선종 즉위 9년 선종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과로로 쓰러진 선종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계림공은요, 형 선종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병문안 갑니다. 그런데 이때 계림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리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계림공은요, 형 선종의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상 문전박대.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형 선종은 계림공의 병문안을 거절했을까? 1092년 이 계림공과 형 선종이 함께 서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자줏빛 구름이 한 막사를 감쌌고요. 이걸 본 점술가가 왕이 될 징조가 보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 자줏빛 구름이 감싼 곳, 그곳이 바로 계림공의 막사였던 것입니다. 점술가 이 말을 전해들은 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지금 무슨 말이지? 불안한 거죠. 아마 이때부터 선종은 차츰 계림공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종에게는 왕위 계승자로 점치고든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젠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걸 딱 바라보는 거죠. 네. 느낌이 빡 오시죠? 네. 그로부터 2년 뒤인 1094년 시름시름 앓던 형 선종은 결국 즉위 11년 만에 46살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선종의 아들이자 계림공의 조카 고려 제14대 왕 헌종이 고려의 왕이 됩니다. 선왕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적장자의 즉위, 정통성이 있죠? 예. 네. 나이가 중요해요. 예. 설마. 조선 수양대군의 조카 단종이 몇 살에 즉위했죠? 12살. 12살. 고려 현종은 단종보다 한 살 더 어린 11살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너무 어려워. 뿐만 아니라 헌종에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왕이 유약하고 질병이 있어 만사를 직접 듣고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헌종의 어머니 사숙태우가 왕을 대신해 섭정을 했지만 고려 조정은 점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계림공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나란데. 그렇죠. 예.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바라보듯이 황표 정사를 바라보듯이 이래선 안 된다. 그렇죠. 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끌었던 왕권이 이거 이렇게 약해져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서서히 욕망의 씨앗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죠? 네. 그냥 데칼코마니 같아요. 쫙 펼치면 그렇죠. 똑같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왕좌를 노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먼저 수양대군이 찬탈의 칼을 겨누게 된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서를 주축으로 한 고명 대신들은 여전히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점점 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수양대군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단종이 즉위하고 4개월이 됐을 때 수양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벼슬도 없는 몸, 2-3달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조정을 비우겠다는 이 수양대군. 과연 이 수양대군이 자처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이 자처한 거? 수양대군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 바로 고명사은사. 고명사은사는 단종의 국왕 책봉을 인정해준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를 올리는 사신단이었습니다. 이 고명사은사는 신하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임무였어요. 왜요? 힘들어요. 수개월에 걸쳐 산 넘고 강 건너는 아주 험난한 여정인데다가 한치의 외교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은 이 험난한 고행길을 자처해서 뛰어든 겁니다. 단종을 위해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몸소 보여주면서 조정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파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수양대군의 저택에 누군가 은밀하게 드나들기 시작하죠.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당시 한명회는 종국품 궁직이라는 보잘것없는 벼슬에 있었지만 계책과 술수에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머리. 이 인물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 호가 압구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 압구정, 지금 압구정 자리에 살아요. 이 사람 호예요. 그 당시도 엄청 인기가 많았던 자리, 저 사람 집이. 예, 압구정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좀 혹시 약간 믿음이 안 갔어요. 다들 미치는 어디까지가 진짜고 아닌지. 교수님, 맞죠? 아, 네. 뿌듯합니다. 예, 뿌듯하시죠. 예. 그렇게 수양대군이 책사 한명회와 거사를 도모하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던 게 있었죠. 거사를 일으키려면 병력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엔 개인이 사병을 보유하는 것, 사적인 그 병사를 보유하는 게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책사 한명회는 무인들을 모으기 위해 아주 비상한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활쏘기. 활. 네, 맞습니다. 사병들은 모두 이들 뿐이요. 오면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이 셋이면 족하지.